동아시아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주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이제 명나라, 청나라의 해금 정책, 중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중국에 대한 그런 해금 정책이 무엇이냐. 자, 먼저 해금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해금 정책의 뜻은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국외로 건너가, 해외로 건너가 무역하는 것을 금지한 정책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해금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닷길을 막는 정책이야. 그래서 바닷길을 막는다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사사로운 그런 무역을 금하고 국가적인 수준의 공적인 무역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해금 정책의 이제 의미인데, 이게 명나라 때를 실시했고 청나라 때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명나라 때의 이 해금 정책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해금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조공 형태로서 들어오는 무역, 그 다음에 일본의 가만무역 같은 이제 그런 형태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전부 뭐냐면 사무역이라는 공무역들이에요. 그래서 조공무역, 이런 공무역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조선, 그 다음에 유구라고 해서 류큐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일본 밑에 있는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쪽 있죠. 그게 이제 류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명나라와 조공 관계 이런 것들을 맺었으니까 조공 책봉 관계 이런 것들을 맺었고, 가만무역을 실시한 일본은 그러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일본과는 감합무역이라고 해서 감합이라는 무역 허가증이 있으면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일본 쪽에 갖다 주고, 일본은 그 감합을 가지고 가서 감합의 절반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중국 현지에 도착하면 그것을 맞춰보고, 이게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무역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 감합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본과는 이러한 감합무역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무역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무역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밀무역까지도 손을 대게 되는 거죠. 밀무역이라고 하는 건 사무역이랑 다른 게, 사무역은 나라가 인정을 한 상태에서 내가 사적으로 무역을 하는 것을 사무역이라 한다면, 밀무역은 나라가 금지를 한 사적인 무역을 우리는 밀무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서로 이 밀무역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사무역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뭐예요? 상인과 상인끼리 만나는 거는 사적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사무역이에요, 이거는 원래.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밀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상인이 일본 상인과 밀무역을 하는데, 일본 상인은 외구로 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 상인과 짝짝꿍해서 밀무역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런 외구로 가장한 일본 상인을 토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일본 상인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뭘로 보이니까? 외구로 보이니까 외구를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그런 이제 예산들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밀무역을 근절하지 못하는 거야. 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끊어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인들의 요청으로, 명나라 상인들의 요청으로 결국 16세기 후반 동남아 방면의 도항과 무역을 허용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금 정책이 세진다, 약해진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금 정책이 완화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청나라 때로 넘어가서, 청나라 때는 이게 천계령이라고 해서 건국조 반청운동, 즉 청나라에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천계령을 내렸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결국 해금 정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건국초 반청운동이라 할 것 같으면은 오산계 난, 3번의 난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완에 있는 정성공 세력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해금 정책을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나라라는 거대한 나라가 바닷길을 막아버리니까 동아시아 전체적인 무역이 축소가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해금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건 이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풀어주냐면 17세기 말 정성공 세력이 진압되고 나서부터는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정성공이 지금의 타이완이죠. 타이완에 있었던 세력 중에 정성공 세력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들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반청운동을 하는 애들은 없겠구나. 그래서 해제를 해주는 거죠. 이때부터 청 상인들이 일본의 나가사키로 진출을 대거하니까 막부 입장에서 일본 막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와서는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내가 막부에서 신패를 발급해 줄 테니 그 신패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일본에 와서 무역을 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막부가 이제 무역량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조공무역을 실시를 했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져서 그렇죠. 호란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관계가 우리가 조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조선의 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하여 또는 청나라에 대하여 어떤 무역을 하였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공 관계를 깔고 이들과 무역을 했어요. 명나라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청나라한테도 그랬고, 우리가 조공국으로서, 이제 정기적으로 사전에 파견할 때 같이 이제 무역하러 가는 상인들도 데려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출품과 수입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무엇을 수출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인삼이겠지. 그 다음에 종이와 붓. 되게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국에다 수출을 하고 무엇을 바라오느냐? 중국의 비단과 약재와 그 다음에 선진 문물이 담겨져 있는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출품과 수입품이 있고 자 사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사무역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사적으로 거래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사신을 따라가는 역관이나 자 여기서 말하는 역관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통역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역사나 상인들에 의해 전개가 되는데요. 역관은 통역사로서 자기 쌈짓돈 가져가가지고 중국 물건 이렇게 좀 떼와서 그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조선 시장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차익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뭐예요? 또 사신을 따라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인계층. 자 통역사 이 역관 같은 경우는 중인계층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인계층이 나중에 조선 후기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야. 또는 상인들에 의해 전개가 되며 인삼이나 은을 가져다가 명과청의 비단과 도자기들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다시 조선에 들어와서 비단과 도자기를 파는 거죠. 비싸게. 그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역관 같은 그런 중인계층들은 쌈짓돈을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챙기는 거고요. 자, 그럼 대청무역 볼게요. 정묘라는 계기로 후금과 시작을 하였고 조선의 변경지역, 즉 경원, 중강, 회령 이제 요 지역들. 그러니까 변경지역이라는 건 어디예요? 국경지역이겠지. 국경지역 쪽과 그다음에 청나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의 그 경계 지역에 책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팔포무역이라는 게 전개가 된다더라.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예.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십시다. 자, 이제 대일무역에 대해서 볼게요. 대일무역은 제가 좀 순서대로 해놨어요. 먼저 세종 시기에 이종무를 통해서 스시마섬 정벌을 했고요. 왜냐하면 왜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삼포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때 삼포는 연포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울산의 연포. 그리고 일본인의 이제 교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거죠. 이 삼포에 제한하여 허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 교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 삼포 외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삼포의 연포를 비롯한 이 세 개의 항구에 통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삼포에 있었던 외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삼포 외란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외인들 이것들 그냥 마구잡이로 해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교역 통제를 하고 규모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일본과 완전히 외교를 단절을 해버려요. 이 나쁜 시끼를 하면서 이렇게 꺼버리는 거지. 그렇지만 도쿠가 막부라고도 하고 또는 에도에 있으니까 에도 막부라고도 그러죠.
에도막부가 다시 외관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뭘 보내달라? 조선통신사 보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 뭐 기후약조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17세기 초부터 다시 외관을 설치를 해요. 그때 스시마 상인들, 그러니까 대마도 상인들이 은과 구리, 유황, 향료 등을 이제 갖다 팔고 인삼, 옷값, 서적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일본에 다시 파는 그러한 무역들을 실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시마, 즉 대마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첨부 말이긴 한데 우리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때 당시에 우리가 저번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면 센고쿠지다이 얘기할 때 제가 석고제를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고쿠. 자, 고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스시마는요, 다른 그런 중소 지역들보다는 조금 많은 규모의 그런 고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지금 일본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가까운 쪽이 어디예요? 대마도 쪽이잖아. 그죠? 거기서 특히 부산하고 더 가깝지. 그러니까 스시마 섬 상인들은 보통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과 어디서 거래를 많이 했겠어? 부산에서 거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팔고 사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그 스시마 상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부는 기껏 해봐야 한 몇만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조선과 무역하는 거 요걸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쿠를 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고쿠 딱 계산 내면은 막 10만 고쿠 가까이가 나오는데도 실제로 그 땅에서만 나오는 그 고쿠는 몇만 고쿠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배, 4배 또는 그러니까 많게는 3배, 4배고 적어도 최소 2배 정도는 뻥튀기가 돼서 고쿠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요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이 스시마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이들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임진왜란 때 정명 가도라고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뭘 요구한 거야? 정명 향도를 얘기를 했던 거지. 정명 향도가 더 건방지겠어? 정명 가도가 건방지겠어? 물론 근본적으로는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는 본세가 정명 향도가 좀 더 건방지겠죠. 너네가 나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정명 향도라 하지 않고 정명 가도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서 스시마 도주였던 소 요시토시라는 사람이 요시토시라는 이 대마도 도주가 정명 가도라는 이름으로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스시마 입장에서는 1592년 이후부터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자체에 굉장히 반대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자, 생각해보세요. 조선과 일본이 싸워. 그러면은 자신들은 조선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이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무역이 단절되면 누가 손해보니까 일본이 손해보니까 특히 자기네들은 더더욱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 고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하니까 상업을 못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조선을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스시마 상인들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그 조선과 일본에 대한 그런 이제 무역에 대한 내용이 방금까지 제가 다뤄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일본의 무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무역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내용입니다. 자, 명나라의 조공무역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감한무역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16세기 중반에는 조공무역이 단절되면서 밀무역에 가담하는 왜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제 에도막부입니다. 자, 에도막부 17세기 초 일본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에도막부에서는 그러니까 슈인장이라고 해서 주인장을 발급을 해줘요. 이 주인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막부가 발급하는 도항 허가서예요. 도항 허가증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허가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인이라고 되어 있느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주가 이게 붉은 주자예요. 그래서 붉은 도장이 찍힌 장 이런 거예요. 어쨌건 이 슈인장 이런 것을 발급해서 교역을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이라시아이가 아니라 이 주인장을 갖고 있는 애들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인장 무역을 통해서 일부 다이묘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고프가 늘어나니까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유입에 따라서 해금을 본격화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일본 애들은 제가 이게 이런 거 존경하자 바라자 이런 뜻은 아닌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태도로 무역을 했던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개방 볼게요. 자, 네덜란드 상인과 청 상인들이 교역을 이 사람들의 교역을 허용함에 따라서 일부고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나가사키항을 개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청나라 무역선들 입항이 막 증가해서 나가사키항이 미어터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막부는 심패를 발급해서 무역량을 규제해버립니다. 사실 무역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거는 문명이 높은 쪽이겠어요? 낮은 쪽이겠어? 아무래도 문명이 높은 쪽이겠죠.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갖고 오는 물건을 일본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 더럽게 많이 사겠지. 그러면은 누구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겠어? 청나라 돈이 나갈까? 일본 돈이 많이 나갈까? 일본 돈이 많이 나가겠지. 그러니까 일본 화폐가 많이 유출이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 화폐의 기본적인 가치를 무엇으로 정했냐면 은으로 화폐의 가치를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본이란 말이에요. 은본 그 화폐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전부 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은이 많이 나가게 되면 막부 입장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막부 입장에서는 재산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막부는 뭐 하느냐? 무역량을 규제해서 은 유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하기 위해 심패를 발행해서 무역량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6호의 무역, 6회의 무역입니다. 자, 먼저 특징을 볼게요. 명예 해금 정책과 그 다음에 조공무역으로 류큐 상인들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왜 이런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 명상인들이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갈 수 없어. 못 나가죠.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서주는 거야? 류큐 상인들이 대신 나서주는 거예요. 예. 류큐 상인들이 명나라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를 잇는 무역 활동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무역 활동의 규모가 거의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명나라 상인들이 못 나가니까 명나라 상인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류큐 상인들한테 사실상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큐 상인들은 이 명나라 상인들이 해야 할 일을 좀 대신해주면서 여기서도 받아먹고 저기서도 받아먹고 그런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중개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한테 뭐 주고받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가운데에서 양쪽에 모두 이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해금 정책 때문에 류큐라는 나라가 살만했던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그 명예 해금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류큐의 그러한 중개무역이 필요 없어지게 되지. 그냥 명나라 상인들이 가면 뭐 하면 되냐? 그냥 가서 무역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류큐 무역도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역을 하였느냐? 명나라에서 도자기 생사들을 받아서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 판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자기 생사를 내가 1,000원에 사왔어. 하나에 1,000원씩 사와서 요거를 조선이나 일본이나 또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10,000원씩 파는 또는 2,000원, 3,000원에 팔면 내가 얼마나 버는 거예요? 2,000원이나 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명과 조선에 이제 류큐 이제 물건도 파는 것도 있지. 류큐산 조개 껍데기나 유황이나 일본산 칼, 구리, 동남아산 상아와 향료들을 수출하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어디서 얻어오겠어요? 유황, 일본산 칼 전부 다.
일본에서 갖고 오겠지. 그 다음에 상하, 향유 이런 거 전부 다 동남아에서 갖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해와서 이거를 명이나 조선에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류큐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거 한때 보면은 뭐하고 똑같냐면 한나라와 중국의 한나라와 고조선과 그 다음에 고조선 남부에 있었던 진나라라고 있어요. 예, 이 사이에서 고조선이 뭐 하는 거예요? 중개를 하고 있는 중개무역 형태가 있죠. 이 중개무역은 이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이거를 뭘로 바꾸면 돼? 명나라와 뭐 조선 또는 뭐 명나라와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뭐 동남아 요거랑 요걸로 딱 바꿔서 하면 똑같아요. 요 대신에 누가 들어가고 류큐가 들어가고 그러면 똑같은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중개무역이야. 이렇게 되면 류큐는 명나라 쪽에서도 명나라 쪽과 거래하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조선, 일본, 동남아 애들과 거래하면서도 돈을 버는 양쪽에서 돈을 버는 그러한 아주 그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18세기 후반 명예 해금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사무역의 발달로 중개무역이 쇠퇴하게 되는 거죠. 사무역이 발달한다는 것은 명나라의 해금 정책이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명나라의 해금 정책이 완화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인들이 드디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직접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동아시아의 그 무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때에는 어떤 그런 해금 정책들이 있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주시고 조선이나 사실 조선은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어. 하지만 일본의 감합무역 이제 이런 것들도 앞에 내용을 가지고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